근데 뭐 제재를 안 받고 산 적이 언제 한 번이나 있습니까? 계속 받고 살았지. 왜냐면 권력자들이 배가 고픈데 내보다 못한 상인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걸 그냥 지켜보지 않아요. 권력으로 압력을 해가지고 당내 자금으로 바쳐라. 충성의 자금이라면 인민들은 울면서라도 바쳐야 돼요. 회장동 그 이제 집 초소 그 가기 전에 그 기다리는데 지금 여기 타가소 있는데 이 초소 국물만 맞네 이거 회장동. 아 이게 회장 초소네 회장. 쳐서 그 저 5시면 저 문을 닫아 고르라요. 못 내리가게 해놔요. 엄마 지금 손가락이 너무 얼어서 끊어질 것 같아 하면서 제가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던 말이 뭐냐면 야, 못 사는 나라가 겨울은 왜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 지금 실제로 북한의 핵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붙잡기 힘들 만큼 선을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핵폭탄은 뭐 100점 만점에 99점. 핵무기라는 건요. 3년에 한 번씩 재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 거는 따끈따끈해요. 그러니까 개수는 못 미치지만은 위력이 좋다. 거의 뭐 다 거의 다 완성됐네요. 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민족이 백의 민족이기도 하지만은 배달 민족이다. 배달을 잘 해야 되거든요. 물건을 하는 거는 이제 탄도탄이라는 미사일. 그렇죠. 핵폭탄 자기 집에 있으면 뭐 해요? 그걸 갖고 적재적소에 배달해야죠. 그 배달 기술이 조금 달려요. 배달할 때 일단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500km까지 대권 밖으로. 그렇죠. 나가요. 그리고 이제 또 여행을 해요. 바깥은 진공이잖아요. 그런데 안쪽은 공기가 꽉 차 대기권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튕겨져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아, 앞에 부분 탄두랑 요 그렇죠. 작은 것만. 그리고 들어오다가 상하면은 두뇌가 상하니까 이제 원자 폭탄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어디서 터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고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ICBM인가 그걸 지금 그렇죠. 이게 기술이 사실은 지구 반 바퀴만 돌면 되잖아요. 한 바퀴 돌면 자기한테 오니까 안 되고요. 그렇죠. 근데 그냥 들어오면 또 떨어져 나 돌아야 돼요. 근데 들어오면은 한 갑자기 만도쯤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그러져 버려요. 다 녹아버리는. 선생님, 그러면 대기권 밖에서 못 들어와서 거기서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지구에는 뭐 영향이 없나요? 영향 없고요. 그 대신 이제 원치는 않지만은 전자기파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무섭죠. 위성들 난리 나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전자기기가 다 망가져 버리니까. 어쨌든 간에 들어오지는 못하더라도 또 위험하긴 하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핵 개발을 하는 곳에 추측되는 곳이 한 10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맞네. 자, 강민진 기자님. 이 중에서 혹시 가보시거나 눈에 익은 곳이 있습니까? 네, 동창리 쪽에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요. 뉴스에 많이 나와요. 네, 동창리는 이제 발사대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봤을 때는 이제 여름에 갔었는데 그 동창리 주변에 인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약초캐로 이제 산에 가거든요. 근데 약초캐로 이제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니는데 인가가 별로 없고 엄청 우중충하게 생긴 산들이에요. 정말 하루 종일 그런 도로가 있었어요. 이제 아침에 출발해서 야산 조금 돌고 저녁에도 쭉 이제 돌아오는데 그렇게 도는데 사람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깊은 산속이군요. 그런데 도로는 정말 2차선 도로인데 정말 잘 돼 있었어요. 인적이 드문데 도로가 잘 돼 있어. 도로는 잘 돼 있다. 차가 다닌다는 거. 저는 강선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강선. 네, 강선에 엄청 큰 제강서가 있거든요. 김일성이 해방 직후에 고향 만경대를 먼저 가야 되나 강선 제강서를 먼저 가야 되나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다가 만경대 가는 길에 인사를 하고 강선 제강서를 먼저 갔대요. 가서 해방된 노동계급에게 우리나라가 철강 1만 톤만 생산하면 호리를 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노동계급이 거기에 거물을 받아서 철강을 몇만 톤을 더 생산을 해냈대요. 그런 그 스토리의 드라마 그 북한이 민족과 노동계급 편도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 제강서도 있고 그다음에 장마당이 엄청 큰 게 또 있어요 강선에. 근데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런 곳에 핵기지가 있다는 게 되게 좀 놀라웠어요 엄청.
여기가 천리마구역 강선협동농장 포전들입니다. 이 농장의 포전들 그 어디를 가보아도 포전마다 무득히 쌓여있는 고름도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농사 경험을 놓고 이들이 다시금 내리게 된 결론은 고름도미자 쌀도미라는 것입니다. 아니 핵시설 근처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드나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폐쇄적이라고 해도 실은 그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면 드러나기 마련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핵시설을 이렇게 숨기는 거죠, 북한은? 숨기려고 하면은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핵물질이라는 게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에 지금도 갖고 오신구나. 핵 갖고 왔군요. 진짜. 갖고 다니거든요. 진짜. 핵이야. 아니 핵은 아니지만 이걸 이제 핵을 만드는 물질이죠. 우라늄. 우라늄이에요, 그게? 괜찮아요. 해롭지는 않아요? 해롭지 않죠. 제가 이제 반평생 50년이잖아요. 살았는데 머리가 하얘지고 꼬부라진다. 이 외에는 별 다른 효과는 없어. 괜찮아요. 이거를 그냥 쓸 수는 없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반질반질한 금속이 있어요.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마구 돌리면은 이제 우라늄 235라는 온심불릭인데 이게 굉장히 작아졌어요. 제 키가 2m가 안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정도 키 그리고 한 이 정도 두께 이거가 한 개예요. 보통 1000개를 조그만 이 방 정도 돼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하 한 4층에다 두면은 그리고 여러 군데 두면은 인공위성으로 못 찾아요. 그냥 거기가 군수 기지일 수도 있고 뭐 저기 비료 공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요, 진짜 궁금한 게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이 핵시설을 발견하는 건지 진짜 궁금해요. 오래전에 남아공에서는 말이죠. 유치원 놀이터 밑에 군수 공장이 있었어요. 우라늄 농축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걸 미국이 찾아냈는데 어떻게 찾느냐면은 농축기가 들어있으면은 우리 권총 쏘면은 연기가 나잖아요. 3가지가 나와요. 열이 나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 전자파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소비가 대단히 많아요. 미국이 맨 처음 만들 때 전국 전력 소비량의 10분의 1을 한 공장에 썼단 말이죠. 그것만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특히 밤에 적외선 열감지라고 하죠. 이걸 하면 우리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빨간색, 오렌지색, 빨간색 똑같아요. 그 주변이 벌겋게 빛이 나요. 전력 사용량 많고. 그래서 영변 같은 경우도 그 공장 주변이 벌겋게 나오죠. 이걸 가지면은 이게 이제 소위 그 농축 시설의 DNA를 찾았다라고 하는데 그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영변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알파 플러스 영변이다. 그러니까 알파가 더 큰 거예요. 영변은 80%도 아니고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러니까 90%를 미국이 들이내밀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은 뒤로 떨어진 거죠. 그렇게 여쭤보는 김에 하나만. 전력이 나왔는데 저희는 왜 원자력 관련된 거 하면은 다 바닷가 근처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냉각수 관련해서 뭐가 있는데 이거 산속에 있는 건데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영변에도 구룡강이 있어요. 물이 항상 있거든요. 주변에 항상 물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수가 있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한 겁니까? 그렇죠. 충분해요. 그러니까 굳이 바다가 아니라도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은 조그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냇물로도 시킬 수가 있고요. 공기로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굳이 바닷가가 아닌 내륙에서도 조립이 또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미국이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다 보여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그 저기 적외선 사진기로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보는 핵시설의 요충지는 어딘가요? 북에서 바로 오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3년 전에 조금 대세특필됐던 부분이
평북 방연인데요. 보통 비행장으로 알고 공군 기지죠. 거기에는 그냥 군수공장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군수공장 밑에 또 있었던 것이죠. 대박. 그러니까 남아공은 유치원이 있지만은 거기는 아예 그냥 대놓고 학교네.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대학교네요. 거기다 넣은 거를 이제 찾아냈고 그 당시 200개라고 하는데 모르죠. 200개면은 그래도 웬만한 우라늄 농축해가지고 한 2년 돌리면은 2개쯤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200개가 아니고 1000개였다면은 또 이야기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얼만큼 갖고 있느냐는 고무줄처럼 들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죠. 김기성 기자님, 이게 평북도에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네. 북한의 핵시설 찾는 거 힘들다면 힘들고 쉽다면 아주 쉬워요. 첫째 조건이에요. 김일성 북한 세습 수령들이 한 번도 안 가본 지역. 현지지도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핵 물질과 관련된 그 구역내는 절대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그 세습 수령들이 안 다녔던 지역들 디테일하게 잡으면 쉽게 잡아내요. 둘째, 북한은요 핵 미사일 기지 이거 군수공장들 거두었는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안선가에는 절대로 저런 중요한 공장들을 안 놔요. 네. 일단 유사시 한포 자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중 국경 지역에 절대로 안 놔요. 왜냐하면 중국이 돼요. 거기다 놓으면 맞아요. 자기네가 폭탄 만든다고. 옛날에 그런 맞아. 6.25 때 그때 평양시 평촌국에 있던 군수공장, 모체공장이 전쟁 때 중국이 똘똘한 김에 자강도에 다 들어가 박혔어요. 그 이후 전쟁 끝난 다음에는 절대로 자강도에 못 진입했어요. 그걸 다 놓고 볼 때 평북도가 제일 합리적인 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제일 중요한 군수공장들은 다 평북도에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북한의 진짜 핵기지는요, 그 지역 지명으로 돼 있지 않아요. 평양시 중구역 몇 동. 그 핵단지에 있는 과학자들은 다 평양 시민들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봉쇄했어요. 벌써 사람이 길이 아무리 사람이 있건 없건 다닐 수 있는 데는 핵기지가 아니에요. 그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완전히 봉쇄했어요. 그러겠죠. 그럼 그 주변에 핵 있다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나? 그거는 핵무기 개발에 동원되는 모든 협동품들을 물고 가는 그 협동공장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시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산음동은 뭐예요, 산음동? 산음동은 여기 오니까 산음동이라고 하대요. 네. 그게 지금 북한의 유일한 미사일 조립 공장이거든요. 나는 여기 취재를 몇 번 갔댔어요. 그래서 잘 아는데 저 위장 명칭이 만경대 약전기계 공장이고. 약전기계 공장. 알아. 많이 들었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 몇 개 있고 차 수리소 같은 게 있고 그게 안 튀어요. 다 갱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 그럼 다시금 또 느끼는 게 아니 이렇게까지 숨기면서 북한이 끝끝내 핵을 끝까지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미국하고 상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짱 뜨려고. 맞짱 뜨는 건데, 근데 사실은 북한은 북한대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비아도 봤고 파키스탄도 봤고, 아마 파키스탄을 본보기로 했을 수밖에 없는 게, 파키스탄에는 그 압둘 카디 칸이라고 하는 저 같은 박사가 하나 있었어요. 핵 박사인데요. 이 사람이 기술 전수를 최소한 3나라에, 북한, 이란, 이라크, 그리고 아마 리비아 있을 것이다. 4나라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보기가 된 거예요. 파키스탄 망했나요? 잘 살죠. 그런데 처음에는 미국이 당연히 견제했죠. 왜냐하면 아프간 소련 침공이 있었죠. 그 당시. 네. 탈레반이라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걸 소탕하는데 파키스탄에 힘이 필요했던 거죠. 지하 조직을 파내는데. 그러니까 화해를 한 거죠. 일단 파키스탄을 풀어주고, 자, 이건 밀어내자 해가지고 아프간에서 밀어냈어요. 탈레반 세력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안 되지 하고 보니까 파키스탄은 그동안에 저까지 가버린 거예요. 북한만큼이나. 안 돼 했을 때는 파키스탄도 안 되는 거죠. 버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두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아직도 핵 보유기 아닌 것도 아니고 핵 보유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인정 중이에요. 인정 받지 않았습니까? 까리까리. 아니요, 아니죠.
운정은 5나라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까지만 나머지는 다 인정 안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거야. 근데 북한이 그걸 본보기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조금만 하면은 파키스탄 좀 되는데 오히려 지금 어떤 부분은 파키스탄 능가했는데 그만둘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있는데 인정하거나 말거나. 맞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신 게 북한이 왜 저 상태에서 끝까지 핵을 지고 나가나 그 문제죠. 이건 내가 정책 기자로서 한마디 할게요. 북한은 6.25 전쟁을 총아지면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야망을 가진 거예요. 왜 그랬냐면 6.25 전쟁 때 미군이 핵폭탄을 쓰겠다는 바람에 소련이 무자 지원을 끄는 거예요. 한창 전쟁 중인데. 둘째, 핵무기를 쓰겠다는 바람에 이건 내 말이 아니고 김일성이 교세요. 숱한 인민들이 남조선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원자탄 바람에 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저 핵을 가진 미국, 핵식하면 핵공가를 치는 미국하고 싸워서 미국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자면 우리도 미국과 동등하게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시작된 게 북한 핵 문제예요. 그하고 그 악착같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유일한 협상 수단이 된 거예요. 놓질 않아요. 북한 주민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고소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바라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제재 당하고 있는데 고소하다고 생각해? 그건 맞아. 북한의 최근에 그 대북 제재가 좀 강화된 것은 17년 상반기 정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2년. 강화됐고요. 이게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피부로 좀 와닿은 건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근데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냐면 북한의 그 식량 생산량이 450만 톤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뭐 뒤집어지거나 뭐 없어지지 않는 이상. 식량.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식량이 그 정도에서 계속 돌아가고요. 그 정도의 식량이 장마당에서 돌아가고 있고 장마당에 위치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 생활에 별로 불편을 못 느껴요. 부족하지만 자급을 할 수 있구나. 네, 장마당에 위치해서 살아가니까 당국이 장마당을 옛날 과거처럼 치기 전에는 그냥 뭐 우리 살아가는데 불편 없어요.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습관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당국자들을 바라보니까 좀 힘들어하거든. 김정은이 측근에 있거나 서이고 왕절다고 중앙당 간부라고 권세 부리던 사람들은 많이 피곤해하거든요. 그리고 유엔 제재가 들어갔지만 북한의 식량 가격은 안정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유엔 제재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다. 이런 데 우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반 북한 주민들은 상류층이 막 흔들리고 군대 배급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아예 고소하다 그냥 잘하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우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런지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진짜로? 들어보시죠. 대박이다. 근데 뭐 제재를 안 받고 산 적이 언제 한 번이나 있습니까? 계속 받고 살았지. 가족 배급 다 주더니 그 벌부 주고 난 한 사람 배급만 주고. 이게 좀 이제는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도 좀 힘든데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이 주부터 저녁까지 그냥 이 장마다 다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살 길이 있습니까? 야, 아유, 진짜네요. 근데 북한 상류층에도 어떻게 보면 김부자도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은 상황이 심각하겠는데요? 그런데 대북 제재하면 뭐가 좋은가? 우리 북한이 몽땅 민둥상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어요. 그래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나는 옥수수밥을 먹고 이렇게 아궁이가 찰떡을 먹는단 말이 있어요. 그만큼 나무값이 비싸다는 소리예요. 맞아. 그런데 대북 제재를 하면은 석탄이 나가지 못하면 거기 다 국내에 풀려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싸게 석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 진짜 그러한 면이 엄청 많거든요. 상류층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을 쪼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장사하는 거 약간씩 눈을 감아줘요. 우리 병백성들은 살기가 오히려 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저기 대북 제재가 고소하다는 게 일시적인 거예요. 왜냐면 권력자들이 배가 고픈데 내보다 못한 상인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걸 그냥 지켜보지 않아요. 권력으로 압력을 해가지고 당내 자금으로 바쳐라. 충성의 자금이라면 인민들은 울면서라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온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나라에서 내라는 말만 안 하면 난 목숨을 안 걸었다. 밥은 먹고 살만한데 너무 내라니까 내란 대로 내고 나니까 내가 먹을 게 없더라.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우리는 내랑
해서 냈어요. 네. 그 권한해군식에도 허리띠를 또 저희면 장군님께 충성을 하면서도 내라고 해서 당에다 계속 냈어요. 야, 장마당이 없어요. 장마당 잘 생각해봐, 지원아. 네. 유연주와 박현수 누나가 500명씩 있다고 생각해. 핑계질 것 같아요. 앞밖에 안 남아요. 앞밖에 안 남아요. 앞밖에 안 남아요. 진짜 악이다. 밖에 안 남았다. 북한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네. 바로 북한 국경 지역이죠. 북한 국경 지역이 최근에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오늘 그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국경 지역 주민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온 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누구지? 자, 북중 국경 지역 방문만 약 100여 차례. 그리고 북한 국경 지역에 인간 대북 여지도라고 정말 국경 지역에서는 아마 이분만큼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강동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랜만인데 최근에도 북한 국경 지역을 다녀오셨다고요? 어떻던가요? 네, 제가 2000년부터 북중 접경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900mm 망원 렌즈로 당겨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서 보이는 우리 북녘 동포들의 모습을 계속 카메라에 담고 있죠. 수실이 형, 오늘 국경지대 사진 본대요. 네. 좀 설레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고난의 행군 시기는 다 그 국경에서 보냈어요. 양강대 해산에서. 그래서 압록강 해산이란 말만 들어도 저는 왠지 내가 태어난 고장 같아요. 네. 자, 강동환 교수님이 최근 경비가 강화된 북한 국경 지역의 모습을 직접 포착했다고 합니다. 사진 보시죠. 와, 이게 눈이 덮였네. 여기가 그쪽 같은 언뜻 보면 멋있는 그냥 멋있는 것 같아요. 저기 산이에요? 네. 산. 뭐야? 표지판 같기도 하고. 네, 허수아비인가 뭐예요? 진짜 사람은 아니죠? 네, 저 사진은 2019년 2월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네, 사격 표지판이라고 너무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능선을 넘어오면 바로 압록강이 있고 그 압록강을 건너면 중국이 되는 그런 곳이죠. 제가 지금 중국 쪽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일반 북한 주민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저렇게 사격 표지판 서너 개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마치 보면 사람이 이렇게 그 뒤로 손이 묶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처럼 생겼어요. 원래 저 간육판이라고 하죠. 군대 복무할 때 우리가 그 조준 연습하면서 사격이나 그렇게 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탈북하기 전에는 그때는 2006년도 이때는 없었어요. 저게 할전국이 그 탈북 북송 과정에서도 계속 그 강을 넘어왔지만 저런 목표판은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예. 제가 그 9년 전, 8년 전 일이 생각나는데 실제로 군인들이 총을 쏩니다. 저한테도 사격을 했었고 제가 그 당사자고요. 제가 이만갑 초기에 나왔을 때 그 이 스토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한테 조준을 안 하게 되면 이 기어프로 총알이 지나가는 거 볼 수 없잖아요. 공포하게 되면 하늘로 쏴야 되는데 제가 달릴 때 세 발을 쐈는데 밤에 쏘게 되면 총알이 나가는 게 보입니다. 맞지, 근데 제가 불빛으로 옆에서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앞에 가서 돌에 가서 반짝반짝 이렇게 튀는데 실제로 사람을 쏜다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내가 밀수할 때도 있긴 있었는데요. 이제 그 구간마다 넣는 거예요. 탈북을 제일 많이 하는 구간마다. 근데 저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판잘로 그 미군이나 계례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뚝뚝뚝뚝 제안하는데 저 이렇게 최고령관이 이런 말 이렇게까지 지시를 내렸거든. 탈북을 하면은 너네가 잡지 못하면 무조건 뒤에서 싸서 죽여라 끄지 이렇게까지 지시 내렸어요. 목표물은 연합돼 있었습니다. 저거는 그 조선인민군 그 훈련 교범에 보면은 목표판이라 그러는데 목표판을 4호, 5호, 6호, 7호까지 9호까지 나가는데 저건 9호, 9보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300m 조선 연습할 때 움직이는 목표랑 300m 조선 연습판을 놓고 쏘는 뭐 실제 목표인데 어차피 국경은 움직이잖아. 움직이는 목표들이잖아요. 네. 뭐 탈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조선 연습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상반신에는 10, 하반신에는 9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만약 범죄자를 뭐 추격하다가 총을 쏘게 되면 사람을 살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아래를 쏘게 됐는데 북한은 이제 그냥 그런 게 없죠. 그냥 무조건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반신 쏘면 무조건 죽으니까 이제 10점이고 하반신 맞추면 이제 그 9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거는 주민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 보는 곳이에요? 일반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저런 걸 해놨다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사격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그 바로 앞이 철조망이거든요. 예. 근데 심지어는 그 철조망 자체에도 저런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북한의 군인들이 네. 철조망이나 사격 표지판을 보면서 사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슬픈 일이죠. 다음은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깊숙이 볼 수 있는 장마당입니다. 아 여기가 장마당이에요? 오, 야, 이제 뒤에 아파트 보세요. 네, 그리고 식당이고, 개고기를 파는 곳인가 봐요. 단고기집이라고 해서 식당이 있고. 장작을 리어카에. 남자분이 막 자켓 저기 팔짱 끼고 걸어요 남녀가 시장에서. 택시! 영어로 택시다. 오 마이 갓. 야, 갑자기 영어 나가네. 와. 안 교수님 저희가 어느 지역이에요, 근데? 해산. 저희가 양강도 해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좀 달라진 부분이 일단 건물이 환해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이제 그 나무 판자로 했었던 건데 지금 색칠도 이제 많이 이제 좀 해진 것 같고, 네, 건물이 좀 화사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장마당 하면 이런 모습이 떠올랐는데 저기 보니까 완전 달라졌네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요? 아, 근데 저는 저 장마당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장마당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옆 주변에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뒤에 새 건물도 많고, 그리고 앞전에 보니까 그 장마당 그쪽에 택시도 있어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택시가 있어도요. 제가 탈 수 있는 차라고는 절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치. 그리고 대부분 거기서 내리는 사람들 보면 빨간 여권을 가지고 내렸댔거든요. 초소에서. 그러고 보니까 화교예요. 중국 사람들. 네. 중국 여권이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초소에서 내려서 여권 보여주고 하는 거 보니까 화교들이 타더라고요. 저는 평양에서 그 돌격대 생활할 때 봤었습니다. 영어로. 근데 저게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거라는 건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택시는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거고.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승용차는 간부들만 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 그렇게 생각했지. 네, 저 사진도 2019년 구정 연휴 때 찍은 사진. 따끈따끈한 거네. 그때 집에 근데 안 저렇게 그때 집에 근데 저렇게 저 장마당 사이를 지금 택시가 다니는데 저기는 그래도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좀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시골 마을에 예를 들면 소달구지와 저런 택시가 같이 가는 그런 모습도 사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 사진은 그럼 저게 승합차인데 저게 택시예요? 택시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보면 한글로 택시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는 택시를 이렇게 타면 목적지를 말하잖아요. 네. 근데 저 택시는 지역과 지역이 딱 정해져 있는 그렇죠. 네, 맞아요. 노선 택시구나. 노선 택시. 마을버스처럼. 택시를 타고 가다가 놀라웠던 거는 초소가 있으면 검문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 택시가 막 시골길을 먼지를 휘날리면서 달리는데 초소의 갈림길에 딱 서는 순간 그 승합차에 있던 10명의 사람들이 다 내리는 거. 심지어는 택시에서 내린 사람들을 다 한 사람씩 검문하고 택시 안까지 다 수색을 해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수색하고 택시를 타는 게 아니고 검문서를 일정 부분 걸어서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보이소대 초소라서. 그렇죠. 승용차는 시내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 승합차는 예를 들어 해산하면 해산에서 후창까지예요. 그럼 해산에서부터 후창까지 가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10명이면 10명, 15명, 15명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즉 한마디로 서비스차인 거예요. 서비스차는 우리 고난행군시기 때문에
나왔는데 재건연관이 거기 발전해서 승합차에 택시라고 붙였다는 게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런데 타는 사람들이 저 간판을 봅니다. 저 차가 20을 달하는가 17을 달하는가 21을 달하는가 그 차의 그 어디가 번호판을 보면은 힘 있는 기관이면은 저런 초소에 그래도 뭔가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저 차를 보고 그 명판을 보고 거기다 돈을 타면 얼마나 더 지불하면서 해도 저게 타는 거예요. 대부분 장마당에서는 거의 이제 이런 돌 이런 데 그냥 앉아가지고 국수를 먹거나 아니면 까베기 먹거나 이랬는데 식당이라는 간판이 딱 있는 집 가게가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식당 간판을 붙이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식당 간판 그 자체가 돈이에요. 세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판을 붙이지 않으면 벌금이 이렇게 엄청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간판을 붙이고요. 저 식당에서는 이제 보통 뭘 팔아요? 뭐 인조고기밥 그런 거 팔아요? 돼지국밥, 순대국밥, 그다음에 그 단고기국밥 이런 거 기본 국밥이에요. 국밥. 뜨끈하게 국밥을 먹어요. 계절마다도 다르겠네요. 그 우리나라처럼 뭐 사시사철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 기본 메뉴는 갖고 그 식당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진짜 신기했던 게 그 땔감 있잖아요. 이만갑에서 땔감 얘기 들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와 여기서 땔감을 실제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혹시 땔감 사 보신 분? 뭐 안 사람 팔기도 다 했고 사봤어요. 사기도 했어요. 저는요 해산에서 그 꽃제비 생활 10년을 하면서 근데 여름이면 풀이라도 뜯어먹는데 겨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손을 꼽아보니까 3일째 굶고 있는 거야. 근데 잔둥이 아이는 어떡할 거야. 그래갖고 그 아이를 12살짜리한테 맡기고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근처에는 나무가 한 대도 없어요. 먼 데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비가 갑자기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 맞고 나무 조막지들 주워갖고 배낭끈으로 해서 이렇게 등짐지고 내려오는데 미끄러운 거예요. 산이 다 젖어가지고. 그러면서 미끄러지면서 내려다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지치고 누웠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비 맞고 나무 조막지들 주워갖고 배낭끈으로 해서 이렇게 등짐지고 내려오는데 미끄러운 거예요. 산이 다 젖어가지고. 그러면서 미끄러지면서 내려다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지치고 누웠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날아다니는 까마귀가요. 시체인 줄 알고 계속 돌아 막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까마귀가 꼭대기 올라서 까우까우 하겠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계속 빙빙빙빙 돌다가 가만히 까마귀 바라보는데 옆에 와서 툭툭툭툭 눈을 봐요. 눈을 마주쳐요. 그래요 글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나무를 해다 팔아먹었어. 네, 저도 많이 팔아봤어요. 산에서 해다가 이제 그거를 톱질해가지고 또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떼기 쉽게. 그리고 석탄 탕굴이 좀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탕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알탄이라고 해서 네. 그런 것도 이제 배낭에다 밀고 가거나 아니면 저는 딸딸이에다 실어가지고 또 팔거나. 저 리어카는 뭐냐면 싹 찜지는 거예요. 저기하고 대기 서 있다가 이게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다 나무 싣고 우리 집까지 갖다 주면 그 꿇어준 사람한테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사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고 번호판 달아야 돼요, 저거. 네, 저것도 규율이 얼마나 센지.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부터 시작했는데 저기 세력이 커지다 나니까 또 국가에서 덮쳤습니다, 저거를. 왜? 시인민위원회 무슨 편의봉사관리소 맞아요. 거기다 등록해놓고 수익금 돈을 내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 지금 달구지 지금 보니까 이게 리어카라고 하기도 뭐한 게 바퀴가 커요. 이게 예, 바퀴는 원래 저렇게 두꺼워요? 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앞하고 바퀴만 한데 저 리어카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지금 장마당을 이렇게 다니는 짐꾼이기 때문에 저 정도를 쓰지만 일반 북중의 주민들은 세 바퀴. 맞아요. 맞아요. 그냥 고무 타이어가 아닌 세 바퀴를 가지고 세요? 네, 쇳덩이를 가지고 가는데 그걸 어린 아이들이 끌고 다녀요. 그렇죠. 거기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그래도 장작이잖아요. 네. 큰 장작.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에 구루마에 갖고 다닌 건 조그마한 나뭇가지 네, 맞아요. 100개. 그거를 싣고 이렇게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여성들이 요즘에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썰매가 있어요. 맞아요. 아주 작은 썰매. 그 썰매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겨우 놓여져 있는 게 조그마한 장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정도는
굉장히 좋은 역할. 저는 저 뗄나무를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장사를 했거든요. 저 삼지연이나 삼수나 그 갑산 이쪽 편에 가서 나무를 이제 자동차를 실어와요. 또 이제 가칠로 파는 거예요. 한 가치씩.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꽃갈부리라고 해요. 해산시 사람들이 뗄나무가 없으니까 저걸 이제 사서 이렇게 젓가락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밥을 해 먹는 겁니다. 진짜 북한이 지금 너무 심각한 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뗄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종송 사람들이 한경북도 언성군 종송구 사람들이 고아원 애들만 보게 되면 나무 덩이가 내려온다고 해요. 왜? 그러니까 왜 나게 되면 애들이 영양실조 걸려갖고 너무 작은 상태에서 나무를 이렇게 지고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 덩이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요만한 키에 나무가 이만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학년이라도 영양실조 걸려서 작은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나무 안 하게 되면 12시에 다시 쫓아올라 버려요. 밤 12시에. 그러니까 애들이 몽땅 다 대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거의 북대기 속에서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기대하실 사진입니다. 바로 북한 주민들의 은밀한 연애 사진입니다. 함께 보시죠. 예. 어머, 저 남자가 봐. 올려야 더워가지고. 더우니까. 이제 반팔들 입까지 올려. 눈이 또 살아있고. 왜 이렇게 뭘 다 뭐예요, 이거? 뭐해? 억수 맞춰서 뭘 하는데? 아니, 억수 맞춰서 뭘 하는데? 자, 그 사진들을 쭉 봤는데 지금까지 작품 같은데 지금은 도찰을 도찰이죠. 왜 거기 가시는지 알겠어요. 아니 뽀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게 굉장히 짠한 모습이에요. 왜요? 저 사진이 작년 여름인데 정말 뜨거웠잖아요. 근데 언덕을 자전거를 타고 두 남녀가 가는데 언덕이 이렇게 높으니까 못 올라간 거야. 그래서 내렸죠. 내렸는데 여성분이 자기의 옷으로 남성의 이마에 땀을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짠하다. 뽀뽀하는 게 아니었어. 네, 뽀뽀하는 건 전혀 아니고. 네. 그렇지만 뽀뽀보다 훨씬 더 애절한 모습. 아니 근데 저분이 지금 자전거 탔잖아요. 북한에서 비싼 자전거예요. 6호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일본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그래도 북한에서 중상층에서는 좀 살아요. 아니 근데 송희 씨 자전거를 보고 브랜드를 알아요? 저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북한- 휠이 이렇게 휘어진 거는 통카바예요. 북한 남자들이 그 여자들하고 데이트할 때 기본적으로 자전거 데이트를 많이 해요. 근데 처음에 그 썸 탈 때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왜냐면 그러면 좋아하는 여자를 이렇게 뭐 이렇게 멀리 좀 여행 가자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전거를 태우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스킨십을 하려고 하고 한 가지는 내가 좀 힘이 세다라는 걸 가시하려고 해요. 스킨십은 뭐냐면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갈 때 여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남자를 안고 안아요. 자존심이 있어갖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그 내리막이랑 갈 때 막 이렇게 가요. 그렇게 되면 여자가 엄마나 하다가 딱 끌어 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포인트예요. 저는 실제로 제가 저 자전거로 첫사랑을 만났어요. 제 남자도 많아. 나 많았어. 아니 진짜 이게 계속 늦잠을 자다 보니까 이게 출근 시간에 통근기차가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기차를 놓치면 제가 40분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다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내가 걸어가는 거 보게 되면 몇 번 지나시다 보면 제가 어디 직장 다니는거나 제 집이 어느 쪽이구나 알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지나가다 저 태워주시오 늦었습니다 공연 있습니다 막 이렇게 되면 태워주고 그랬거든요. 어릴 때니까 그날따라 그때는 퇴근할 때인데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정전돼가지고 기차 없다 그래가지고 너 걸어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 삐걱 소리 나는 보니까 자전거인 거예요. 어머 했더니 어디 가? 딱 이러는 거야. 그쪽 간다 했더니 되게 로맨틱하다. 타오 딱 이러는 거야. 가서 여기 있어. 고맙습니다. 그렇게 딱 올라탔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어디야? 딱 했더니 어디입니다. 했더니 딱 거기다 태워주더니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나 하는데 얘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완전 로맨틱. 어제 그러니까 또 출근할 거예요. 같은 방향이니까 어차피 뭐 그냥 혼자 가나 같이 가나 뭐 상관이 없는데 타려면 타오 딱 이러는 거예요. 어머 고맙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린 사귀자 말이 없어요. 그게 그냥 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어디 잡으니까 이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옆으로 탔지만 옷을 잡아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옷을 잡다가 그다음에 가까워지게 되면 호리를 감싸거든요. 네, 점점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저 사진상에서는 지금 옆을 잡았어, 옆에. 이렇게. 이렇게 반 조금 된 거죠. 저건 이미 진행이 한참 된 거. 시작되는 연인들은 아니다. 진행된 연예인이라 옆을 잡는 거하고 또 이렇게 잡는 거하고 여기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렇지. 그 북한 그 길이라는 게 이렇게 뭐 직선길이 아니고 다 이렇게 올레막 내리막인데 이게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이거는. 듬직해 보이고 싶고 내가 좀 너를 지켜줄 수 있고 힘이 좀 세다라는 거 과시하고 싶거든요. 근데 올레막에서 힘이 딸리는데 같이 걸읍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럼 올레막을 빨빨 흘리면서 그냥 다리 바닥에 떨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더 싫어. 네, 여자도 그래, 안쓰러운 거예요. 어디 영양실조 걸린 거하고 사과뜻을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고. 이게 있잖아요. 자전거로 이제 연애 안 되는 커플이 만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북한 여자들은 대부분 좋아도 한 3번은 튕겨줘야 돼요. 맞아. 좀 평안도 여자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좋아하는 남자가 자전거 끌고 왔거든요. 타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이렇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또 쫓아오면서 타십시오. 뭐 날도 더운데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왜 자꾸 쫓아옵니까? 따라옵니까?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3번째 오니까 창피해서 탔어요, 사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북한 도로가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튕겼는데 제가 안장에서 탕 튕겨갖고 떨어진 거예요. 자전거가 튕기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높은 데를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비 오거나 이런 웅덩이가 파여지거든요. 여길 툭 나왔다가 하는 동시에 제가 떴다가 떨어졌어요. 우리 애삼촌이 제대되고 자전거를 하라고 훔쳐왔어요. 그래갖고 날 보고 야 이거 타야 되겠는데 자꾸 날 보고 슈 하면서 가는 거야. 왜 그랬더니 뒷바퀴가 빵꾸 났어요. 아니 지금 북한 국경 사진만 보는 것 뿐인데 지금 다들 흥분하고 너무 좋아요 지금. 많이 정겨워하는 것 같은데 유독 우리 평양 토박이 미니 양만 안 반갑지. 입을 떼지를 못하고 있어요. 꺾이니까 안 되겠네. 평양만 봐. 너 처음 아니, 봤지? 지금 네. 뭐 입을 못 떼 지금. 저 손수레 나온 것도 그렇고 네, 신기한 애들 많이 하네요. 네, 엄청 놀랐고요. 정말 몰랐던 북한 이야기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교수님과 이만갑게 너무 감사하고 몰랐던 북한에 대해서 알게 자전거 연애는 평양도 해요? 아니요, 저렇게 옥수수 밭을 거닐지를 않아요, 남녀가. 그럼 뭐예요? 택시 태워주죠. 너무 간다. 자전거를 타고 평양을 많이 다녀요? 네, 남자들은 많이 그러면 다녀요. 여자가 뒤에 이렇게 매달려서 가요? 네, 그거는 돈 받고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자본주의. 그러면 평양에서 아까처럼 더워서 등을 올리고 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냥 기철대가 다 있어요. 지금 겨울에 기철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튕김물란이라고 잡아요. 단속을 해요. 역시 평양에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지방에서도 단속은 해요. 뭐 평양만 단속하는 줄 아네. 지방에도 그게 원래는 뒤에 사람 태우면 교통사고 유발이라고 해가지고 벌금을 5,000원이가 해요. 네, 물어요. 같이 도시락 먹나 보다. 봉사 현장에서 유력 씨가 볼 때는 어때요, 저 사진은? 저건 그냥 밥 먹는 거예요, 둘이 같이. 처음에 그 건설을 할 때 뭐 단체 돌격대가 투입되거나 하게 되면 주변에 식당을 만들어 갖고 단체로 먹고 저거 아마 건물이 개인이라든가 개인 직장에서 동원된 인연이 소규모로 처음에 가갖고 그러면 뭐 밥 먹고 하는 것 같아요. 별 딴 사람이 없어요. 예, 제가 그 군대 시절에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 공사장에 치료성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요거 지휘부에서 머리를 쓴 거예요. 여자 남자 맞들이를 같이 들어라. 근데 여자들은 어떤 노력인가 하면 다 군인 가족 아니면 또 공사를 위해서 다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군인당 한 명당 처녀 총각 해가지고 그 밭에서 일하는 그 황소들도요, 그 쏘레지라는 소도 암소, 숫소 같이 쏘레를 지내요. 숫소가 힘들면 암소가 힘내고, 암소가 힘들면 숫소가 힘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맞소리를 들고 일할 때 남자가 힘들까봐 여자가 뒤에서 밀어주고 또 남자를 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노동력을 높이려고 남자 여자 짱을 모아주는 거예요. 이러면 암소랑 숫소를 넣으면 힘 조절이 되게 잘한다요. 그래가지고 그 균형을 잘 잡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진짜. 요란한 발판소리가 건설장을 진감하며 울려 퍼집니다. 불리한 자연지리적 조건
저작권으로 하여 기계와 수단은 이용할 수 없어 저저마다 손에 한마와 정대를 억세게 틀어지고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청춘의 영맹을 떨쳐가는 미도운 청년 돌격대원들. 교수님께서 또 이번에 촬영하시면서 네. 굉장히 마음 아팠던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고 압력강. 와 이거 압력강에서 빨래 빠는 것 같아. 아우 저 다 얼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물가에 가서 저러다가 빠져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요? 엄청 많아요. 아, 물이 갑자기 깨져서 그렇죠. 유리가 저 빨래질을 얼음이- 막 하다가 밑에 그 얼음이 짱 깨져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물살에 말려 물가에 들어가요. 가까이 찾지도 못해요. 접근하니까. 추워가지고. 뭐 뜨거운 김 같은 게 나는 느낌이에요. 아, 물은 겨울에는 좀 이렇게 밖의 온도보다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얼음을 까면 김이 나와요. 저게 빨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 기온에. 빨다가 얼어요. 너무 진짜 저러다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해. 어머, 저 손 놔도 괜찮아요? 나도 물동에 이거 손 넣고 다녔어. 저런데 경사도 퍽퍽 올라가. 아, 그럼 올라가다 미끄러 떨어지고 그래. 신발을 되게 좋은 걸 신어야 돼. 그래서. 비장동 그 이제 집 초소고 가기 전에 그 기다리는데 지금 여기 타가서 있는데 이 초소 국물만 맞네 이거 해장동. 아 이게 해장 초소네 해장. 저 문은 뭐예요? 철조망이에요. 쳐서 그 저 5시면 저 문을 닫아 고르나요. 못 내려가게 해놔요. 저 시간이 있어. 아니 그래도 저분이는 되게 뭔가 뭐라도 하나보다 개털수다를 저렇게 좋은 걸 입은 그래, 거거든요. 좋은 거 입었네. 따뜻하게. 아우, 무겁겠다. 아우. 묻었어. 아이고야, 미끄러진다. 안 되는데 저 수지가 깨지면 큰일 아우. 나는데. 보기만 해도 춥다 진짜. 그러니까. 저거 많이 수지 쓰죠. 병자 집집마다 다 있어. 이게 지금 불이 없으니까 저거 눈 널린 건데 눈이라도 끓여서 하면 되는데 물이 없어. 눈도 아까운데. 저 끄는 거라도 있는 사람은 그래도 편한 거네요. 저렇게 계속 머리에 이고. 아유 저게 북한 어머님들 모습이에요. 엄마들. 그래서 북한의 엄마들이 다 목 디스크가 있어요. 저 무거운 거 계속 이고 다녀가지고. 50살 되면 허리 다 꺼부러져. 저게 집이라도 멀으면 한참 걸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게 언제예요? 저게 2019년 2월의 모습이에요. 최근이네요. 국경을 타고 가다가 강이 보이고 마을이 있으면 저렇게 북한 여성들이 다 빨래를 하거나 다 물을 길러 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춥다라는 게 별로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지금 저때 차량의 온도계가 영하 25도를 어머나. 실제로 압록강의 찬바람까지 체감 온도 하면 영하 30도가 넘는 그렇죠. 추위인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이 그대로 지금 다 이렇게 물결 치는 그 모습 그대로 압록강이 얼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추운 곳에서 지금 저렇게 물을 길러가는 모습인데 제가 저 장면을 보고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방금 할머니 같은 분이 물동이를 머리 이렇게 이시잖아요. 네. 굉장히 힘들게 이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게. 안 도와줘. 그래서 저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옆에 생각이 사람이 듭니다. 안 보이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압록강 모습인데 현숙 씨, 네. 저거 위험해 보여요. 그 강가에 가까이 가서 빨래하면 그쪽 얼음이 두껍지 않을 수 있잖아요.
겨울에는 괜찮은데요. 이제 봄 서기 물이 이제 내려갈 때 밑에는 이렇게 녹아서 내리고 위에는 그대로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이제 툭 밟으면서 물을 풀려고 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 많이 나는 제 눈앞에서 직접 우리 마을 여자가 죽었어요. 근데 같이 이제 그날에 한 5-6명이 같이 나갔는데 손을 뻗치려고 하는데 뻗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가지만 동동동동 뜨고 그 사람은 얼음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빨래하다가 네, 얼음 밑에 들어가면 못 꺼내지. 돌에 이제 걸려서 시체가 걸려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3, 4월 되면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흐르고 강 옆 기슭에는 아직 얼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강 옆에 도로가 있어요. 쫙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로 옆에 개울이에요. 죽은 시체 애기 엄마가 애기 오븐째로 뒤집어서 이렇게 얼어 죽어 있는데 안 치우는 거예요. 왜? 일반인들은 그 강에 못 들어가요. 대도로 옆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경비대에서도 꺼내면 되는데도 안 꺼내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너네 강에 들어가면 더 강하다가 사고 치면 이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포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계속 봤었어요. 저희는 이제 우리 사촌 오빠가 이제 물 길다가 이제 네. 저런 사고를 당했거든요. 동그란 그 얼음 구멍에서 이제 물을 푸다가 바가지 이제 그거 어떻게 하느라고 하다가 이제 쑥 미끄러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얼음장 안으로 들어가면 못 꺼낸대요. 그래서 한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가 계속 기다리다가 한 2-3일 돼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사람 딱 봤는데 얼음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포약을 넣어가지고 발파를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사람 딱 붙은 그 얼음이 이렇게 얼렸다 딱 뜨면서 그래서 겨우 찾은 거예요. 진짜 저거는 엄청난 사고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빨래하러 갔다가 세상에 목숨을 잃는다는 게 저 추운 곳에서. 저도 이제 되게 많이 저기 갔었거든요. 너무 다행인 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고 북한에 있었으면 아직도 저러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릴 때 술도 만들고 집에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술 만들 때 이제 저런 두만강에 나가서 얼음을 깨서 그걸 동이에다가 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그 술 만드는 냉각기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얼음을 붓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얼음물에 또 빨래하는 것도 엄청 많이 하고 거의 진짜 이틀에 왼손으로 할 거 아니에요? 저게 빨래가 돼요, 저게? 저게 지금 량강도 지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하고 가요. 그럼 요만한 손톱기가 있어요. 그래서 손톱기 하나 들고 그다음에 엄마가 이제 빨래 이고 할 거 바켓줄 들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도끼르고 이렇게 물운동을 까야 돼요. 물이 이렇게 땡땡 얼거든요. 그럼 물을 까서 이렇게 동그랗게 저긴 지금 물이 흐르지만 까야 돼요. 30도까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그래서 까면 그 차가운 물에서 어떻게 하지? 그러잖아요. 손이 빨개지는데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래서 빨래 방치를 막 두드리면서 빨래를 다 해요. 하고 헹궈서 놓잖아요. 놓는 쪽쪽 다 그대로 얼어버려요. 딱딱하게 얼어버려요. 그러면 돌덩이 같은 걸 다시 이고 바켓질 이렇게 들고 오는데 저는 어렸으니까 몰랐어요. 엄마 빨래하면 거기서 이렇게 스케이트 타면서 놀았거든요. 근데 집에 올 때 엄마가 이렇게 하고서 유나야 우리 딸이 커서 엄마 지금 살면 어떡하지? 엄마는 지금 손가락이 너무 얼어서 끊어질 것 같아 하면서 제가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던 말이 뭐냐면 야, 못 사는 나라가 겨울은 왜 이렇게 길어가지고 여자로 태어난 게 죄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오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빨래하는 거 봤을 때 야, 옛날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살았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